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논일던 그 시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사계절 내내 하얀 안개가 머무르는 신비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세가 워낙 험하고 깊어서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이었는데,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계곡물이 굽이굽이 흐르며 사시사철 청아한 물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 땀을 흘리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오순도순 저녁을 먹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으나,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기와집 한 채만큼은 언제나 서늘하고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어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와집은 본래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진사댁이 살던 곳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훌륭한 가풍과 넉넉한 인심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집안이었으나, 주인 부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들의 외동딸인 연화 아가씨만이 홀로 남겨져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봄날에 피어나는 진달래꽃처럼 곱고 맑은 심성을 지닌 처녀로 부모님이 남기신 집안을 건사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며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흐르고 정갈한 기운이 감돌아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옛 주인의 따뜻한 숨결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평온했던 삶은 먼 친척이라 주장하며 찾아온 박씨 부인과 그녀의 딸 금옥이 집안에 들이닥치면서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갈 곳이 없어 잠시 의탁하러 왔다는 그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실상은 주인 없는 큰 기와집과 남겨진 논밭을 차지하려는 검은 속내를 품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들어온 첫날부터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연화를 마치 하녀 부리듯 온갖 붙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딸 금옥 역시 제 어미를 닮아 심술이 고약하기 짝이 없어서 연화가 힘들게 지어온 밥상에 숟가락 한 번 얹지 않고 반찬이 짜네, 싱겁네 하며 타박을 놓거나 연화가 아끼는 그릇을 일부러 깨뜨리고는 실수라며 비웃음을 날리기 일쑤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이 되자 박씨 모녀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는데, 그들은 연화에게 한겨울 땔감을 미리 해오라며 산더미 같은 나무지게를 지게 하거나 얼음장이 둥둥 떠다니는 개울가에서 이불 빨래를 해오라고 시키는 등 인간으로서는 참아하기 힘든 고된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연화는 손발이 터지고 어깨가 짓눌리는 고통 속에서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내했는데, 밤이면 부엌 한 구석 쪼그려 앉아 식은 밥덩이로 줄인 배를 채우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지만, 날이 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맑은 얼굴로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집안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차고 안타까워했는데, 특히 마을 입구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고 있던 칠성 할아버지는 연화가 지나갈 때마다 몰래 삶은 감자나 옥수수를 쥐어주며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칠성 할아버지는 박씨 부인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화가 게으르고 버릇이 없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며 험담을 늘어놓을 때마다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며 하늘이 다 보고 있고 땅이 다 듣고 있는데 어찌 그리 없는 말을 지어내어 죄 없는 아이를 모함 하느냐고 호통을 쳤지만, 이미 집안의 실권을 장악하고 재물을 무기로 마을 인심마저 사려드는 박씨 부인의 기세에 눌려 다른 사람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그저 뒤에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뒤편에 솟아있는 기이한 바위인 선녀 바위에 대한 소문이 다시금 흉흉하게 돌기 시작했는데,
예로부터 그 바위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잠시 쉬어가던 곳이라 하여 신성하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가 그곳에 가면 화를 입거나 억울한 사연을 가진 여인이 기도를 올리면 선녀가 나타나 그를 데려가 버린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전설을 이용해 눈엣가시 같은 연화를 영영 없애버릴 무서운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녀는 마을 안악들에게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연화가 밤마다 헛것을 보고 중얼거리며 몽유병 환자처럼 돌아다닌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한편 집안에 우환이 끓는 것은 연화에게 씌운 귀신 때문이라며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리고 먹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던 어느 음산한 날 저녁, 박씨 부인은 저녁상을 물리기 무섭게 연화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엄한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가세가 기운 것이 조상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며 오늘 밤 자정까지 마을 뒤편 선녀바위에 가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오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집에서 밥을 먹여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밖에는 벌써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칠흑 같은 밤에 홀로 산을 오르는 것은 장정이라도 겁을 먹을 만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진 이 집에서 쫓겨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노라고 대답하고는 낡은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방을 나섰습니다. 비바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져서 연화가 신고 있는 집시는 금세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얇은 무명 저고리는 비에 젖어 살깔에 차갑게 달라붙었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미끄러운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춤을 추며 연화의 앞길을 막아섰고 어디선가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어 공포감을 더했지만 그녀는 오직 집안이 다시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박씨 부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갔는데 그 모습은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피어있는 한 송이 연꽃처럼 애처롭고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연화가 숨을 헐떡이며 선녀바위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이었는데 거대한 바위는 빗줄기 속에서도 기이한 푸른 빛을 은은하게 뿜어내고 있어 보는 이를 압도하는 신비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젖은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비바람 소리에 묻혀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빗물과 섞여 바위 아래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부르며 제발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차라리 자신을 데려가서 부모님 곁에 있게 해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이더니 칠흑 같던 산속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고 선녀바위 위로 형언할 수 없는 오묘한 빛기둥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연화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 속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포근함이었고 동시에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뚝 그치고 빗줄기가 허공에 멈춘 듯한 기묘한 정적 속에서 연화는 자신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며 땅에서 떠오르는 것을 느꼈고 어렴풋이 들려오는 맑은 피리 소리를 따라 빗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했지만 연화가 살던 기와집 마당에는 주인 잃은 빗자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연화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짐짓 놀란 척하며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연화가 밤새 짐을 싸서 도망을 쳤다고 소리치고 다녔고, 금옥은 연화의 방을 뒤지며 숨겨둔 패물이 없나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들은 연화가 사라진 것이 자신들의 계략이 성공한 덕분이라 믿으며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자신들의 것이 되었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며 수군거렸지만 칠성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선녀 바위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바위 근처에서는 연화가 들고 갔던 낡은 등불만이 꺼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는데, 연화가 사라진 뒤부터 기와집의 우물물이 갑자기 붉은 흙탕물로 변하여 마실 수 없게 되었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불을 아무리 지펴도 연기만 자욱하게 날 뿐 따뜻한 온기가 방으로 전달되지 않아 한여름에도 냉골처럼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씨 부인과 금옥은 날씨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밤마다 지붕 위에서 누군가 기와를 밟고 다니는 듯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거나 잠결에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와 잠을 설치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면서도 날이 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거만하게 행동하며 집안의 곳간을 열어 재물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날이 갈수록 거세져서 이제는 연화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박씨 부인이 쫓아내어 산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는데, 칠성 할아버지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선녀바위 근처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연화의 흔적은커녕 옷가지 하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칠성 할아버지는 바위 틈새에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기이한 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꽃은 마치 연화의 볼처럼 발그레하고 향기가 그윽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만들었고, 할아버지는 그 꽃을 보며 연화가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없는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박씨 모녀의 횡포는 극에 달해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장료를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마을의 대소사에 간섭하며 위세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고, 마을은 첫눈을 기다리는 고요함 속에 잠겼지만 기와 집만큼은 여전히 스산하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밤마다 가위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금옥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점점 검게 변해가는 것 같다며 비명을 지르곤 했는데, 그들은 이것이 연화가 저주를 내린 것이라 생각하여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성한 기와집에서 구판이 벌어진다는 소식에 혀를 찼지만 누구도 감히 박씨 부인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는 말을 꺼내지 못했고, 오직 칠성 할아버지만이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의 자리를 탐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라며 나지막이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선녀바위 위로 다시 한번 신비로운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그 빛이 바위가 아닌 하늘 저편 어딘가와 연결된 듯한 긴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끝, 구름 위 세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몽환적인 공간에서 연화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비단 옷을 입은 고귀한 자태의 여인이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연화는 자신이 죽어서 저승에 온 것인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고, 마을에 남겨진 비밀과 연화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서막이었습니다. 연화가 안개 너머 신비로운 세상으로 사라진 뒤 남겨진 산골 마을에는 아침부터 요란한 닭 울음소리와 함께 박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곡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마치 제 자식을 잃은 어미라도 되는 양머리를 풀어헤치고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으나 그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고 입가에는 오히려 일이 계획대로 풀렸다는 듯한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기웃거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연하가 지난밤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폐물을 훔쳐 달아났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자신이 그토록 잘해주었건만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며 가슴을 치는 시rop을 했고 곁에 있던 금옥 역시 맞장구를 치며 연하가 평소에도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어 사람들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박씨 모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연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연하의 행방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개 중에는 연하가 정말 힘든 생활을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고 혹시 산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어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하지만 평소 연하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칠성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그 아이는 효심이 지극하여 조상님을 모신 집을 버리고 떠날 아이가 절대 아니라며 박씨 부인의 말을 일축했고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며 마을 청년들에게 산을 다시 한번 뒤져보라고 호통을 쳤으나 이미 박씨 부인이 풀어놓은 거짓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연화의 맑았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화가 사라진 것을 기회로 삼아 본격적으로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하려 들었는데 그녀는 제일 먼저 연화가 정성스레 가꾸던 장독대를 제멋대로 뒤집어 엎고 안방에 있던 고가구들을 밖으로 내치며 자신의 취향대로 집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라 선포하며 앞으로 소장료는 쌀이 아닌 돈으로 내라거나 기한을 어기면 땅을 빼앗겠다는 등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돌아가신 진사 어른이 베풀었던 덕행과는 정반대되는 처사여서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샀지만 당장 살 길이 막막한 소장농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박씨 부인이 주인 행세를 하면 할수록 집안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기괴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는데 멀쩡하던 기와가 이유 없이 와장창 깨져 마당으로 떨어지거나 한낮에도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와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등 알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박씨 부인이 가장 탐내던 곳간문은 커다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는데 그녀가 열쇠 꾸러미를 찾아 아무리 쑤셔보고 망치로 내리쳐 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고리를 잡은 손에 불에 댄 듯한 화상을 입거나 알 수 없는 한기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금옥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그녀가 연하의 방에서 찾아낸 비단 옷과 꽃신을 신고 거울 앞에 서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진 괴물처럼 보이거나 옷이 갑자기 몸을 조여와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등 섬뜩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금옥은 누군가 자신의 머리맡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귓가에 내 물건을 내놓으라고 속삭이는 소리에 시달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날이 갈수록 눈밑이 검게 변하고 살이 빠져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변해갔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녀는 이것이 모두 연하가 죽어서 귀신이 된 탓이라며 무당을 불러 굿을 해야 한다고 어미를 졸라댔습니다. 집안의 가축들 또한 주인이 바뀐 것을 아는 듯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외양간의 소는 여물을 줘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구슬프게 울어대어 마을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했고 마당을 지키던 누렁이는 박씨 부인만 보면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지저대어 몽둥이질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물물은 여전히 흙탕물처럼 탁하고 비린내가 진동하여 식수로 쓸 수 없게 되었고 마당의 화초들은 시들시들 말라 죽어 한때 꽃향기로 가득했던 정원은
잡초만 무성한 폐허처럼 변해버렸는데 이는 마치 집 자체가 부정한 기운을 가진 자들을 거부하며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의 어른인 칠성 할아버지는 이 모든 변고를 지켜보며 혀를 찼는데 그는 어느 날 밤몰래 기와집 담장 너머를 엿보다가 지붕 위에 희끄무레한 도깨비불이 춤을 추는 것을 목격하고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 집은 터가 세고 조상의 기운이 강해 아무나 주인이 될 수 없는 곳이라며 박씨 모녀가 욕심을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미 재물에 눈이 먼 박씨 부인은 칠성 할아버지를 노망난 늙은이 취급하며 문전박대했고 심지어 하인들을 시켜 대문 앞에 소금을 뿌리며 재수 없으니 얼씬도 하지 말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한편 지상에서의 소란과는 달리 연화가 눈을 뜬 곳은 구름 위에 떠있는 선계센제와도 같은 별천지였는데 그곳은 사방이 은은한 안개로 둘러싸여 있고 발 아래로는 무지갯빛 구름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향긋한 복사꽃 향기가 감돌아 숨을 쉴 때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이 구름을 엮어 만든 듯 폭신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일으켰는데 놀랍게도 며칠 동안 시달렸던 근육통과 허기짐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고 거칠어졌던 손발은 다시 아기 피부처럼 보드랍게 변해 있어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은은한 풍경 소리와 함께 오색 찬란한 비단 옷을 입은 선녀가 연화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녀는 연화가 지난밤 선녀바위 위에서 보았던 바로 그 빛 속의 여인이었으며 그 얼굴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자애로움이 동시에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녀는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연화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조상들이 대대로 모셔온 이 집안의 수호신이자 네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러 온 존재인이라라고 말하며 연화의 손을 잡아 이끌어 연못가에 있는 정자로 데려갔습니다. 정자에 앉은 선녀는 연화에게 맑은 이슬차 한 잔을 건네며 그동안 연화가 겪었던 고초를 모두 알고 있었노라고 위로했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연화의 집안은 예로부터 덕을 쌓고 하늘을 공경하여 선녀가 내려와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주었던 인연이 있었고 그 보답으로 선녀는 집안의 위기 때마다 은밀하게 도움을 주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련은 연화가 단순히 착하기만 한 아이에서 벗어나 악한 기운에 맞서 집안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통과 의례와도 같은 것이었으며 선녀는 연화가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화는 선녀의 말을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녀는 박씨 모녀를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만 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조상님이 물려주신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착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힘과 지혜가 필요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선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에게 집은 주인의 마음을 담는 법이니 내 마음이 맑고 강해지면 집안의 모든 부정한 기운은 자연스레 물러갈 것이다 라고 조언했고 연화에게 집안에 숨겨진 내력과 기운을 다스리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는 선계에서의 시간 동안 연화는 선녀로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배웠는데 그녀가 명상에 잠길 때면 몸 주위로 맑은 기운이 감돌았고 눈빛은 예전의 유약함을 벗어던지고 깊고 그윽한 호수처럼 변해갔습니다. 선녀는 연화의 변화를 기특하게 여기며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는 품속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옷가락지쌍을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 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조율하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힘을 가진 신물이었습니다. 선녀는 마지막으로 연화에게 당부하기를 이 가락지는 네가 진정한 주인임을 증명하는 증표가 될 것이나 함부로 힘을 과시하거나
남을 해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며 오직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정성으로 집안을 돌볼 때 그 빛을 발할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연화는 선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옷가락지를 소중히 품에 안았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박씨 모녀와 맞설 준비를 마쳤는데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처녀가 아니라 한 집안을 이끌어갈 당당한 여장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박씨 부인이 구판을 벌이며 요란 법석을 떨고 있었는데 무당이 작두를 타며 연화에 귀신이 붙었다고 헛소리를 늘어놓자 박씨 부인은 거금을 내놓으며 앵마기를 해달라고 빌고 있었고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구판의 흉흉한 기운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선녀바위 쪽에서부터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구판의 촛불을 모두 꺼버렸고 무당이 들고 있던 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사방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하고 일제히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로 한 여인의 실루엣이 나타났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며칠 전 사라질 때 입었던 남루한 무명옷이 아니라 은은한 광채가 나는 비단옷이었고 얼굴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기품이 흘러나와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탁한 안개가 걷히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으며 지저대던 개들이 꼬리를 내리고 엎드렸고 울어대던 소가 울음을 멈추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연화가 선녀의 축복을 받고 진정한 주인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과 금옥은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구슬하던 무당조차 연화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기운에 눌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하며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옷가락지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그녀의 발자국 소리에 맞춰 스스로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하자 칠성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드디어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한 듯 숨죽이며 연화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절로 열린 대문 사이로 연화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기이하고도 엄숙한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한 무명옷을 입고 구박받던 소녀가 지금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귀한 기품을 풍기며 서 있으니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화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으나 땅을 딛는 힘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치맛자락에서 은은한 바람이 일어 마당에 쌓여있던 먼지와 낙엽들이 저절로 길을 터주듯 양옆으로 흩어졌고 집안 구석구석에 서려있던 음산한 기운이 서서히 물러가며 따스한 햇살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입을 딱 벌린 채 뒷걸음질 쳤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앞에 연화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원기인지 아니면 여우가 둔갑하여 사람을 홀리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표독스럽고 욕심이 많은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앙칼진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네, 인연, 귀신이 되어 나타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썩 물러가지 않으면 당장 소금을 뿌려 내쫓을 것이다. 라며 하인들에게 당장 소금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닥달을 해댔습니다. 하인들은 주인마님의 호통에 쭈뼛거리며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한 바구니 퍼왔지만 감히 연화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누구도 선뜻 소금을 뿌리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며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박씨 부인은
홧김에 자신이 직접 소금 바구니를 빼앗아 들고는 연화를 향해 힘껏 뿌려댔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박씨 부인의 손을 떠난 소금 알갱이들은 연화의 몸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막에 부딪힌 듯 튕겨나가거나 갑자기 불어온 역풍에 휘말려 오히려 박씨 부인과 금옥의 얼굴로 쏟아져 내렸고, 눈과 입에 소금이 들어간 그들은 따가움과 짠맛에 비명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어대는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하여 보는 이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연화는 그런 박씨 모녀의 추태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났지만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예전에 주눅 들고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청아하고도 단호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귀신도 아니요 요물도 아닙니다. 조상님이 물려주신 이 집의 주인으로서 잠시 비워두었던 제 자리를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동안 집안을 어지럽히고 조상님을 욕보인 죄를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조용히 물러나신다면 더 이상의 망신은 당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연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어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의 눈이 먼 금옥은 연화의 말보다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옷가락지에 시선이 꽂혀 있었는데, 그 가락지는 한눈에 보기에도 천금을 호가할 만한 보물임이 분명해 보여 금옥의 욕심을 부채질했습니다. 금옥은 어미가 소금 범벅이 되어 쩔쩔매는 틈을 타 연화에게 달려들며, 그 가락지는 우리 엄마가 잃어버린 패물이 분명해. 네가 훔쳐간 거지. 이 도둑년아, 당장 내놔. 라고 소리치며 연화의 손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옥의 손끝이 연화의 옷자락에 닿으려는 순간 옷가락지에서 푸른 빛이 번쩍이며 강한 전류가 흐르듯 금옥의 손을 튕겨냈고, 금옥은 아 뜨거워 라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칠성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며 혀를 찾는데, 그는 박씨 모녀를 향해 엄한 표정으로 꾸짖기를 챔지. 하늘이 내린 물건은 주인이 따로 있는 법이거늘 어찌 남의 것을 탐하여 천벌을 자초하려 드는가. 저 가락지는 연화가 이 집의 진정한 주인임을 증명하는 증표이니 너희 같은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감히 손도 댈 수 없을 게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여러분도 보셨지요. 짐승도 제 집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영물인 옷가락지가 주인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이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이니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여 분위기를 연화 쪽으로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딸이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것을 보고는 눈이 뒤집혀 악을 쓰며 일어났는데, 그녀는 이제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어떻게든 연화를 이 집에서 몰아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주렁주렁 매달린 열쇠 꾸러미를 거칠게 흔들어 보이며 웃기지 마라. 이 집의 곳간 열쇠와 안방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바로 나다. 내가 이 집의 어른이고 가장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아이가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려 드느냐 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이 이 열쇠 꾸러미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것을 무기 삼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박씨 부인의 발악에도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열쇠들은 본래 제 어머니가 지니고 계셨던 것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물려받아 지켜오던 것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억지로 빼앗아 가셨으나 열쇠가 아주머니의 손에 들어간 뒤로 곳간 문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열린 적이 있었습니까? 집안의 물건들이 주인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찌 억지를 부리십니까? 연화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박씨 부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지만 오기가 발동하여 내가 못 열면 너도 못 연다. 어디 한번 네가 진짜 주인인지 시험해보자. 라며 연화를 거칠게 밀치고 곳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곳간 앞에는 육중한 참나무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에는 무쇠로 만든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박씨 부인은 보란듯이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쑤셔 넣고 끙끙거리며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는 마치 녹이 슬어한 몸이 된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고 박씨 부인이 온 힘을 다해 비틀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열쇠가 부러져 자물쇠 구멍 속에 박혀버리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부러진 열쇠 자루를 쥐고 망연자실하여 털썩 주저앉았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저런 집시 역시 억지로는 안 되는구먼 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연화에게로 쏠렸는데 연화는 박씨 부인이 망가뜨려 놓은 자물쇠 앞으로 조용히 다가가 부러진 열쇠를 억지로 빼내려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자물쇠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옷가락지에서 다시금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자물쇠를 감싸기 시작했고 싸늘했던 쇠붙이에 온기가 돌면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이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놀랍게도 철컥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자물쇠가 스르르 풀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곳간 문이 천천히 열리자 그 안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묵은 공기가 빠져나오고 그 뒤를 이어 핵곡식의 구수한 냄새와 잘 익은 과일 향기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곰팡내와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곳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향긋하고 풍요로운 냄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아이고 세상에 곡식들이 다 썩은 줄 알았더니 멀쩡하네 그려. 이게 다 조상님이 보살피고 연화 아가씨가 돌아오길 기다린 덕분이야. 라며 기뻐했고 박씨 모녀는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열린 곳간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곳간 안으로 들어가 쌀독을 열어보았는데 바닥이 드러났던 쌀독에는 어느새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갭살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텅 비었던 선반에는 꿀단지와 곶감, 귀한 약재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 마치 도깨비 방망이라도 두드린 듯 풍성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화가 선녀에게 받은 옷가락지의 힘이자 주인의 맑은 기운에 감응하여 집안의 물건들이 본래의 생기를 되찾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한 줌의 쌀을 두 손 가득 퍼 올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본 칠성 할아버지는 집이 주인을 알아보니 만물이 소생하는구나. 이제야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았다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마지막 남은 도끼를 품고 다시 연화에게 달려들었는데 그녀는 이건 다 속임수야. 네가 미리 짜고 치는 수작이지. 내 눈은 못 속인다. 라며 연화가 들고 있는 쌀을 쳐서 엎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칠성 할아버지가 눈짓을 하자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이 박씨 부인의 앞을 가로막고 섰고 아낙네들은 연화를 보호하듯 둥글게 감싸며 박씨 부인을 향해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욕심이 과해도 그렇지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제 그만하고 나가시오.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박씨 부인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고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비는 연화와 마을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피해가고 오직 박씨 모녀가 서 있는 자리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찬물 세례를 맞은 박씨 부인과 금옥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오들오들 떨었고 금옥은 공포에 질려 엄마 나 무서워 여기 있기 싫어 가자 제발 가자 라며 어미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늘마저 자신들을 거부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을 느낀 박씨 부인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박씨 모녀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는 대신 품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비는 아주머니의 탐욕을 씻어내려는 하늘의 뜻입니다. 이제 그만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본래 사시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더 이상의 화는 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화의 눈빛에는 증오나 원망 대신 연민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고 그 깊은 눈을 마주한 박씨 부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받아들고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기이한 비가 박씨 모녀의 뒤를 쫓듯 내리고 있었고 그들이 대문 밖으로 걸어나갈 때까지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들을 잡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거짓말처럼 비구름이 걷히고 다시 맑은 햇살이 기와집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는데 젖어있던 땅은 금세 말라 뽀송뽀송해졌고 처마 끝에 달려있던 풍경이 산들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어 연화의 귀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칠성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닫혔던 곳간이 열리고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듯 집안에는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더럽혀진 우물을 정화하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박씨 모녀의 흔적을 지워내는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물가로 향했고 그녀의 손에 끼워진 옷가락지는 우물물에 닿자마자 눈부신 빛을 발하며 검게 변했던 물을 다시 맑고 투명하게 정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어둠을 걷어내고 완벽한 평화를 되찾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씨 모녀가 쫓겨나고 마을 어귀 저편으로 사라지자 연하는 곧바로 몸을 돌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로 향했는데 그 우물은 지난 몇 달간 검붉은 흙탕물만 토해내며 집안의 불행을 예고하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고요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우물 난간에 손을 짚고 깊은 바닥을 내려다보자 여전히 탁하고 비린내 나는 물이 고여 있어 보는 이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손에 낀 옷가락지를 우물 안쪽을 향해 비추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정화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락지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이 물 표면에 닿는 순간 먹물처럼 검던 물이 소용돌이치며 바닥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고 그 자리에는 바위 틈에서 새로 솟아나는 맑고 투명한 샘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마치 죽었던 생명이 다시 숨을 쉬는 듯한 경이로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옹기종기 모여 그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며 탄성을 질렀는데 칠성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두레박을 내려 물을 한 바가지 퍼올리니 그 물은 수정처럼 맑아 바닥에 모래알이 훤히 비칠 정도였고 한 모금 마셔보니 혀끝에 감도는 맛이 꿀처럼 달고 시원하여 온몸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예전 진사어른 계실 때 마시던 그 약수 맛이 그대로 돌아왔네 그려. 할아버지의 감탄에 마을 사람들도 앞다투어 물을 마시며 기뻐했고 그들은 이 우물물이야말로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여기며 연화의 신비한 능력과 덕행을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는데 그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여 주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우물이 살아나자 이번에는 집안 곳곳에 서려있던 냉기와 음습한 기운을 몰아내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있을 때는 아무리 마른 장작을 넣어도 연기만 나고 불이 붙지 않아
애를 먹였던 아궁이었지만 연화가 솔가지를 꺾어 넣고 부싯돌을 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붉은 기운은 구들장을 타고 안방과 건넌방으로 퍼져나가며 얼음장 같던 방바닥을 뜨끈뜨끈하게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평화로운 저녁 하늘로 흩어졌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이제야 저 기와집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돈다며 안도했고 집 나갔던 제비들도 처마 밑으로 돌아와 지저귀며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연화의 집 단장을 도왔는데 박씨 모녀가 홧김에 부수어 놓았던 담장을 건장한 청년들이 흙과 돌을 날라 튼튼하게 다시 쌓았고 손재주 좋은 목수들은 삐걱거리던 대문을 손보아 기름을 칠하고 매끄럽게 여닫히도록 고쳐주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안방으로 들어가 박씨 부인이 덕지덕지 붙여놓았던 부적들을 떼어내고 창호지를 새로 발라 방 안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오게 했으며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마루를 반들반들하게 닦아내니 집안은 언제 흉흉한 일이 있었냐는 듯 예전에 고풍스럽고 정갈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일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시원한 우물물과 곳간에서 꺼낸 곶감을 대접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집안은 노동의 고단함보다는 함께하는 즐거움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집안이 정리되자 죽어가던 정원의 화초들도 기적처럼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는데 잡초만 무성하고 잎이 누렇게 떴던 모란과 작약이 하루가 다르게 푸른 잎을 틔우더니 어느새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려 마당 가득 은은한 꽃향기를 채웠습니다. 특히 연화가 가장 아끼던 늙은 매화나무는 몇 년 동안 꽃을 피우지 않아 죽은 줄로만 알았으나 연화가 돌아온 것을 축하라도 하듯 가지마다 하얀 매화꽃을 흐드러지게 피워내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칠성 할아버지는 그 매화나무 아래 평상을 놓고 앉아 나무 초목도 주인의 마음을 알아보고 이리 기뻐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라며 허어롭게 웃었고 나비와 벌들이 날아와 춤을 추는 정원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 따로 없는 평화로운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정도 집안 정리가 마무리되자 연화는 조상님의 사당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고하고 집안을 잘 지키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는데 향 연기는 곱게 피어올라 천장으로 흩어지지 않고 마치 누군가 받아들이는 듯 부드럽게 감돌아 연화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선녀에게서 들었던 운명의 비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집과 가문이 지닌 덕을 베풀고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녀가 말했던 진정한 주인은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그 재물로 굶주린 이웃의 배를 채우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자라는 가르침은 연화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곳간문을 활짝 열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잔치를 벌였는데 곳간에서 나온 4살로 지은 윤기 흐르는 밥과 따뜻한 고깃국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을 푸짐하게 차려내어 그동안 박씨 모녀의 횡포에 시달리며 굶주렸던 이웃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넉넉한 인심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숟가락을 들었고 진사 어른이 살아 돌아오신 것 같다며 연화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연화는 칠성 할아버지에게 제일 상석을 내어드리고 술 한 잔을 올리며 자신이 없을 때 집을 지켜주려 애쓰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머리 숙여 인사했고 할아버지는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자네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지라며 겸손하게 술잔을 비웠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쫓겨난 박씨 모녀에 대한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왔는데 그들은 인근 마을로 가지 못하고 아주 먼 타지방으로 흘러들어가
탓바느질과 허드렛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도 큰 시련을 겪은 후에는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을 해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연화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이 언젠가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빌며 혹여라도 다시는 악한 마음이 싹트지 않도록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그들을 위해 짧은 기도를 올리는 자비로움을 보였는데 이는 그녀가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자이자 집안의 어른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혹독했던 겨울이 완전히 물러가고 산과 들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는데 연화의 기와집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거듭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마을의 서당을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도록 도왔으며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선행을 베풀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머물렀고 말투와 행동에는 기품이 흘러넘쳐 사람들은 그녀를 선녀가 내려보낸 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선녀 바위에도 변화가 찾아왔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기를 꺼리던 그곳이 이제는 마을의 수호신이 머무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마을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이나 명절 때가 되면 그곳에 모여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종종 선녀바위를 찾아가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날 자신을 구해준 선녀님과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치며 자라고 있다라고 속삭이는 듯하여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바위 틈에 피어났던 이름 모를 꽃들은 이제 바위 주변을 가득 메워 꽃밭을 이루었고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전해져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밤 연화는 마루에 앉아 하늘에 둥실 떠있는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옷가락지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락지는 더 이상 요란한 빛을 내거나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은은한 온기를 품고 있어 연화가 지치거나 힘들 때마다 조용히 그녀를 위로해주고 집안의 기운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당의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시원하게 귓가를 간지럽히는 고요한 밤. 연화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며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든든한 이웃들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켜주는 조상님과 선녀님의 가호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시련을 겪으며 단단해진 그녀 자신의 강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갈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리고 마을을 따뜻하게 보듬는 어른으로서 그녀의 삶은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 이야기는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든 시간,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가지를 늘어뜨리고 휴식을 취하고 냇물 소리마저 잦아들어 졸음 겨운 소리를 내는 평온한 시각입니다. 연화 아가씨도 방 안에 등불을 끄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아마도 선녀님이 나타나 오색 구름 위를 함께 거닐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이 돕고 욕심을 버리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에도 찾아가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끝을 맺으며 창밖에 머무는 달빛처럼 은은하고 편안한 잠이 당신의 눈꺼풀 위에 내려앉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연화 아가씨가 되찾은
그 따뜻한 기와집 아랫목처럼 포근한 꿈속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고운 꿈 꾸세요.